순서대로 우리가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박명수 교수님, 우리 첫 번째 강연자입니다. 잠깐 강사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우리 교수님은 미국 보스턴 대학원에서 PhD 학위를 받으셨고, 현재 서울신학대학교 현대기독교 역사연구소 소장으로 섬기시면서 특별히 한국연구재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여러 가지의 많은 학문적인 업적을 지금 남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여러 젊은이들이나 그 역사관 혹은 애국관이 흔들리고 있는 때에 던져주고 계시는 여러 반향들이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다시 한번 모시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신학대학교 또 교수로 섬기고 계시고요. 우리 한경직 목사님의 특별히 해방 이후 그리고 6.25 전쟁 전후사와 관련해서는 거의 국내에서 가장 독보적인 지금 연구 성과와 업적을 내고 계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17년에 국제 심포지엄 때 저희들이 모셨고 또 애국 강연회 때 저희들이 따로 모셔서 또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 나오셔서 우리 해방 후 월남 기독교인들의 국가 건설 운동과 그리고 영락교회 청년회의 탄생과 관련해서 우리 시간에 강연을 먼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셔서 먼저 인사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교수님을 한번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3.1운동이 뭡니까? 3.1운동이 독립된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독립된 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할까요? 임시정부 임시헌장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19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이 나라 사람들이 독립을 외쳤고 독립을 해서 만들어질 나라는 민주공화국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못 박은 것입니다. 이것이 임시정부 헌장 제1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역사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나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1945년 8월 15일 나라가 해방되었을 때 옛날에는 독립만세 외치는 것으로 끝났고 사실 나라를 만들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만들 수 없었죠. 그러나 해방이 된 바로 직후에 3.1절 때 외친 그 임시정부 임시헌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기로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1945년에서부터 48년은 한반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옛날부터 우리 민족이 꿈꿨던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만드느냐 아니면은 3.1운동 이후에 1925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좌파들이 민주공화국보다는 인민공화국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주장이 있었거든요. 그런 인민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주장이 이기느냐 이런 일종의 전쟁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방 3년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무슨 우리나라의 국내 당파가 서로 싸우고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를 놓고 좌익과 우익이 서로 싸웠고 결국 북한은 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진 것이고 남한은 민주공화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한경직 목사님과 영락교회가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북한에서 3.1운동의 근본적인 정신인 민주공화국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모시고 일한 분이 누굽니까? 이유필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임시정부 의정원의 부원장도 했던 분이고 임시정부에서 주요 강요를 했던 분입니다. 임시정부의 정신을 잘 아는 분이에요. 이분과 더불어서 또 윤하영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런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실패하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올라오셔서 북한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이 남한에서라도 이루어야 되겠다. 북한에서 못 이뤘는데 남한에서도 못 이룬다면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 사실 이런 점에서요 저는 영락교회의 위치를 재정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락교회는 그냥 수없이 만들어진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출발과 함께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을 하고 그 방향에 그냥 기도하고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역으로서 싸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영락교회 역사는 서로 떼어놓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가는가 객관적으로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주역으로서 이 그 주체적인 입장에서 역사를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불행하게도 한경직 목사님과 영락교회에 대해서 평가가 일반 사회 평가가 그렇게 호의적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한국 역사학계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떻게든지 통일이 됐어야 되는 것이고,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좌우의 이념이 강조되면 안 되는 것이고, 특별히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반공을 강조하게 되면 통일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 반공을 얘기한 그 한경직 목사님은 어떤 면에서는 분단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지향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그렇게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관한 연구가 지금 수없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이분들이 올바로 역사를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2017년에 와서 특강을 했을 때 오늘 우리 사회보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4월달 되면은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영락교회는 여러 가지로 어렵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그 한경직 목사님의 반공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되어야 될 내용인가? 어떤 면에서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 바로 그 사상인데, 그 사상이 없다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지를 못하고 우물쭈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 그런 울분이 제 마음속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경직 목사님과 영락교회가 대한민국 건국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컨텍스트에서 그런 논쟁이 이루어졌는지, 저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키워드는요, 해방 이전에 특별히 평안북도에서 신의주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미 이제 나라가 회복이 되면은, 나라가 일제에서 독립이 되면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 세력이 잠시 동안이지만은 한경직 목사님, 윤하영 목사님, 아까 말씀드린 이유필 장로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평북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고, 그 시도가 공산주의에 의해서 무참하게 무시된 것이다. 그리고 그 시도를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월남하셔서 이제 남한에 있는, 공산주의가 북한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한에 있잖아요. 북한에 있는 적에게는 져서 왔지만은 여기 와서 질 수는 없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 자서전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져서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지면은 우리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월남하셔서 그런 북한에서 가졌던 꿈을 어떻게 계승하시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 얘기의 순서는요, 먼저 북한에서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분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가.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단지 교회에서 설교만 하신 분이 아니라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셨고, 그걸 구체적으로 행동하셨고 하는 것을 북한에서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월남하셔서 그런 꿈을 어떻게 영락교회 청년들과 같이 계승해 나갔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남한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해방 공간에 있어서 좌익으로 넘어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김창준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감리교 목사인데, 그분과의 관계에서 한경직 목사님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해방 직후 신의주의 좌우익 국가건설 운동과 한경직 목사님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영락교회는 북한에서 피난한 피난민들의 교회지요. 따라서 영락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경직 목사님을 모르고서는 영락교회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2017년에 여기 와서 발표할 때는 한 가지 자료를 잘 몰랐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한경직 목사님이 월남을 하셔서 이렇게 미 군정에 보고한
나는 얘기는 알았는데 그 원문을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2017년 여름에 제가 미국 가가지고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한경직 목사님이 보고한 그 보고서를 다시 찾게 되었고, 그것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해방 직후에 북한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가라고 하는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한경직 목사님의 보고가 가장 신빙성 있는 그런 자료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생각할 때는 그 영락교회로서는 매우 중요한 자료다. 그래서 오늘 제 그 자료집에 그 부록으로 실어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영락교회 신자들은 왜 한경직 목사님이 북한에서 월남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 자료를, 보고서를, 한경직 목사님이 친히 쓴 보고서를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영어로 된 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실었습니다. 그 보고서는요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첫 번째로 감사로부터 진행합니다. 연합군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례적인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한경직 목사님은 북한에서 이미 일본이 망할 때에 일본 조선총독부 그 평북지사로부터 북한의 치안을 맡아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한경직 목사님을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북한의 치안을 담당할 수 있는 그 책임자로서 한경직 목사님을 지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은 윤하영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시죠. 또 하나는 이유필 장로님, 그분은 오랫동안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신의주 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신의주 자치위원회가 아주 활동을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은 망하고 조선은 독립됐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많이 혼란스러웠을지 모르지만은요, 적어도 기독교인들이 이끌어갔던 신의주 자치위원회도 그렇고 조만식 장로님이 이끌어갔던 평양자치위원회도 그렇고요, 건국준비위원회도 그렇고요, 혼란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거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 일본군이 망하고 소련군이 안 오고 미군이 안 왔으면 한국 사회는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오랫동안 말하자면 형성된 중산층, 공산주의도 싫고,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자본가들이 마음대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상도 싫고, 건전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 그런 능력이, 그 실력이 언제 발휘되는 것이냐? 바로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한두 주간 아무런 소요 없이 그 복잡한 어려운 시점을 신의주에서는 한경직 목사님이 잘 이끌어갔고, 또 평양에서는 조만식 장로님이 잘 이끌어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북한에 소련군이 만일 오지 않았더라면 북한은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은요, 바로 신의주에서는 한경직 목사님이 중심한 기독교인들이, 평양에서는 조만식 장로님이 중심된 기독교인들이 북한 사회를 이끌어갔을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독교 세력이 그 지역을 이끌어가는 주류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건국 세력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은 것입니다. 이 건국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시민 계층입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무슨 커다란 자본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친일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와 농민으로서 자기 생계도 이끌어가기 어려운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새로 세워지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전한 시민계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 공간에 소련군만 오지 않았더라면 북한은, 여러분들 평북, 평남 이 어떤 지역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못자리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기독교적인 나라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을 막은 사람이 누굽니까? 소련이 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치위원회, 제일 저번에 신의주 자치위원회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 평북자치위원회로 발전했어요. 그것이 8월 25일입니다. 그런데 8월 30일에 소련군이 왔어요. 소련군이 와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소련은 모든 것을 1대1로 하자고 합니다. 이것이 소련군의 근본적인 공산주의자들의 정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들이 민족주의자들이 지금 자치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제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민족주의자들 1, 그 다음에 그 공산주의자들 1, 그래서 1대1로 새로 자치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 한경직 목사님이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실질적으로 신의주 사이에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소련군이 진주하기 직전에 한두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정말로 대중들은 공산주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존재를 50대 50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버린 거예요. 구도를 바꾸는 거예요. 누가 한 겁니까? 소련군이 한 거예요. 소련군이 자치위원회를 인민정치위원회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바꿔놓으면서 공산당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겉으로는 1대1이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 중요한 직책은 다 그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만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국사를, 해방 이후 한국사를 이해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공산주의자들은 뭐라고 선전하는 줄 압니까? 북한의 인민위원회는 자치단체인데, 그래서 그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북한 사회를 이끌어갔고 남한은 그 미군이 그 자치단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군은 그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논리적으로 틀린 것이 뭐냐면은 그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자치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소련군의 공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작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전혀 백성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1대1의 구도라고 하는 구도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경직 목사님이 그 보고서에 자세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련군이 어떻게,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요 한경직 목사님이 그 문서가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정권을 테이크오버하는지를 과정을 자세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정권을 잡느냐, 제일 처음에는 인민정치위원회를 조직을 한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무기고를, 일본군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공산당들한테 넘겨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을 장악을 하는 것입니다. 신문사, 방송, 출판사를 다 장악해가지고 그쪽 문서만 계속 발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공장은 노동자에게, 토지는 농민에게, 그러니까 노동자에게 사장을 시켜주고 농민에게 지주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세상을 바꿔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한경직 목사님은 이제 8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아주 잘 이끌어져 나왔는데 8월 30일부터 금방 이렇게 세상을 바꿔 놓으니 여기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든 것이 뭐냐면은 사회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당수는 이유필 장로님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경직 목사, 윤하연 목사님이 여기에 가담했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자치적으로 이루려고 그러니까 9월 16일 날 이 사회민주당 주도 세력을 갖다가 잡아서 체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민주당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항의를 바로 17일, 18일 날 하게 되니까 그 항의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사회민주당 세력이 조직적인, 제도적인 반발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한경직 목사님의 두 번째 보고의 요점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소련군이 북한에 와서 얼만큼 약탈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은행을 털어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 하는 것이 강간, 시계 탈취, 세 번째는 자유대 조직. 소련군이 와서 막 동네로 돌아가서 막 여자들을 강간하고 또 뭐 이렇게 재산을 뺏어가니까 우리 재산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 동네마다 다 자유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지키고 있다. 그러면은 이러면서 이제 그 한경직 목사님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뭐라고 쓰느냐, 우리가 해방될 때는 이런 세상을 보려고 볼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앞부분에 보면 참 눈물이 겨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군이 와서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줄 줄 알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방은 되는데 미군이 아니라 소련군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땅이 지금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런 지역이 됐습니다. 우리는 레드 코리아, 붉은 코리아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북한에서 올라오셔서 이런 그 청원서를 미국 연합군 사령관에 때 제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보고서에서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세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보고서를 통해서 첫 번째는 북한 특별히 신우주 사회에서는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해방 후에 전국을 안정시킬 수 있는 세력이 이미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평북의 인민위원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공산당에 의해서 강제로 그렇게 만들어진 단체다. 백성들의 의사를 표시하는 그런 단체가 못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소수였던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의 세력을 등에 업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서 시민사회를 파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 청원서에 나오는 얘기의 내용이 뭐냐면은 신의주의 시민들은 공산주의를 분명하게 반대했다. 그래서 마지막 그 구절이 뭐냐면 우리는 붉은 코리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독재도 반대합니다. 우리는 일본의 독재도 반대하지만은 공산주의 독재도 반대합니다. 이것은 한경직 목사님의 근본적인 사상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를 제가 문서를 통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한 몇 가지 우리가 그 기존의 역사적인 사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한경직 목사님이 기독교 사회민주당을 만들었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라는 말은 원래 없던 말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보고서에도 그냥 사회민주당이라고 그랬지 기독교 사회민주당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한경직 목사님이 여러 차례 인터뷰했는데 제가 인터뷰 내용도 자세히 보니까 사회민주당이라고 그랬지 기독교 사회민주당이라고 말하지를 않았더라고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결정적인 또 증거는 뭐냐면은 194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슈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북한의 최고 정보 지도자가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북한의 정보를 요약한 공문에 보면은 지금 신의주에는 사회민주당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다. 이 세력은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단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도 기독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또 뭐 그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만 따라서 지금까지 역사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한경직 목사님이 기독교 사회민주당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사회민주당을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경직 목사님이 언제 월남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지금까지 일반적인 견해는 10월 초에 월남을 했다는 설도 있고 10월 말에 월남했다는 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문서를 통해서 볼 때에 두 가지가 다 틀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서가 언제로 되어 있냐면요 9월 26일자로 문서가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9월 26일자로 그 연합군 사령부에 그 문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9월 26일 이전에는 월남을 하신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월 26일 날 월남을 하셨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10월, 11월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었고 그것들이 앞으로 한경직 목사님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한경직 목사님이 왜 월남했는가? 보통 한경직 목사님이 공산당의 압정에 압정을 피해서 피난했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것 플러스 북한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월남을 했다. 왜냐하면은 남한에 와서 그 한경직 목사님이 쓰는 글 보면은요 본인은 신의주 사회민주당의 대표자이고 또 그다음에 그 평북 인민정치위원회 위원장인 이유필 목사의 사적인 대리인으로 와가지고 북한 사정을 연합군에게 알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단지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만 월남한 것이 아니라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군정에게 뭐라고 요청하냐면은 빨리 조사단을 북한에 파견해서 북한이 어떤 실정인가를 알고 북한이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저렇게 무지몽매하게 핍박을 받는 일이 없게 해달라. 다시 말한다면 남한 미군 당국에게 와서 북한 문제를 알려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월남을 했다.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지금 교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해방 이후 신의주 우익 청년들의 성격과 공산주의의 혁명입니다. 그 해방 이후에 그 이제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그 우익 청년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가?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신의주가요, 함석헌 선생님의 말을 따른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정된 중산층들이 사는 지역이고, 그 신의주 지역, 특별히 그 밑에는 용천 지역이 일본으로 유학을 보낸 사람들이 제일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함석헌 선생님 자기 고향이니까 그렇게 너무 좋게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그 지역이 소위 자립적 지식인 등이 많이 살던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자립적으로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한 그 사람들은 일제히 그렇게 비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자처럼 그렇게 한에 맺혀가지고 폭력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일 첫번에 그 일본으로부터 권력을 이어받아가지고 신의주 자치위원회, 평북자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했다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청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행위라고 이미 신의주 제2교회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경직 목사님 주변에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바로 해방되는 그날에도 한경직 목사님 주변에 있었고, 그들이 한경직 목사님과 더불어서 같이 활동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경직 목사님 자신의 증언에 의하면은 신의주 자치위원회를 운영할 때 거기에 내무부, 보안부, 선전부 이런 여러 부서들을 다 누가 움직였느냐? 바로 신의주에 있는 기독교 청년들이 그걸 움직였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월남한 청년들은 그냥 청년들이 아니라 건국운동에 참여했던 청년들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청년들을 묶은 무슨 단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함석헌 선생의 그 글에 의하면은 평안북도에는 우리 청년회라고 하는 우익 청년 단체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한경직 목사님과 아주 가까웠던 기독교인 단체인 신행위와 아까 말씀드린 신행위와 그 다음에 보다 큰 우익적인 청년 단체인 우리 청년이라고 하는 단체가 무슨 상호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명단을 두 개를 비교해 놓고 보니까 서로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서 정치운동을 하는 청년 그룹이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정치활동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정치활동을 하는 그런 그룹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어쨌든지 간에 청년 그룹이 한경직 목사님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그분들이 다 자립적 중산층의 아들들이니까 지주들의 아들이라고 공격도 받고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는데 앞장 섰고요. 이들의 밑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학생회, 이제 중학생들이죠. 그 당시에는 학생회가 있었고, 이들은 다 중산층들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한다면은 한경직 목사님, 윤하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어른 그룹, 말하자면 자립적 중산층의 지도자 그룹이죠. 그 밑에 있는 우리 청년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청년 그룹, 그 밑에 이제 어린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정말로 어떤 우익 그 학생 그룹, 이런 그룹들이 공산주의자들의 그 공산국가 건설에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반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아쉬운 것은 요즘 역사 연구가 너무너무 활발하고 그런데 신의주 학생의거에 대해서 또 좀 제대로 좀 연구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어떤 면에서 영락교회가 출발하게 된 출발점에 바로 신의주 학생의거가 있다고요. 신의주 학생의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월남을 했다고요. 그 사람들이 왜 공산주의와 싸웠는가라고 하는 것을 남한 사회에 얘기를 해야 왜 공산주의와 싸우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아쉽지만은 이 진보 세력에서는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희생을 하면서라도 역사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그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그러면 억울하다, 왜 우리의 좋은 얘기를 안 해주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자기의 좋은 얘기를 자기가 얘기 안 해주는데 누가 얘기를 해줍니까? 그런 낭만적인 생각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별로 가능하지 않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런 세력들이 있었고, 바로 그런 세력들이 일으킨 것이 바로 신의주 학생의거입니다. 물론 이때 한경직 목사님은 이미 월남에 있었습니다. 윤하영 목사님도 월남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우필 장로님은 아직도 북한에 있었어요. 그 그룹이 신의주 의거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해방 공간이 무주공산이 아니었고
북한 사회에서 이미 새로운 사회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려고 하던 세력들이 자립적 중산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경직 목사님, 윤하영 목사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었고, 청년들도 거기에 가담하고 있었고, 학생들도 거기에 가담하고 있었다. 이런 제도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왔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반항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신의주 학생의거가 일어났다. 물론 공산주의자들은 그 우리 청년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학생운동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체포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함석헌 선생님의 주장에 의하면은 바로 이 우리 청년회와 학생회가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 신의주 사회에서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함석헌 선생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말하자면 한경직 목사님이 1차로 사임주당을 만들려다가 실패하고 월남을 했고, 그 잔존 세력들이 또 이제 신의주 의거를 했다가 또 실패해서 또 월남을 했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이제 남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영락교회가 창립되었고 배단위 청년회나 대학생회가 만들어졌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경직 목사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26일 경에 월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 곳이 없고 그러니까 신의주 제1교회 장로님인 백지엽 장로님 댁에서 머물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서 한경직 목사님이 우익과 상당한 많은 네트워크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백지엽 장로님 댁이 큰 집이라서 임시정부 요인들이 거기 많이 와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임시정부 요인들과 서로 알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 그 38선에서 미 군정과 만났을 때 영어로 이제 인터뷰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한경직 목사님 영어를 잘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 미 군정에 다니면서 통역 일도 하고 번역 일도 도와주고, 그러면서 미 군정청에 있는 그 한국인 유학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일영 씨랄지 이용설 씨랄지 여러 미 군정의 중요한 요직을 맡고 있는 기독교인들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그 배경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고 있을 때에, 그래서 이제 12월 2일인가요? 영락교회가 창립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영락교회가 창립되기 바로 며칠 전에 11월 23일 신의주에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창립 주일에는 그런 소식을 몰랐지만은 일주일 후에 신의주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남에 알려지게 되고, 영락교회는 이제 피난민들이 많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 피난민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숫자들은 신의주 학생 의거 때에 이제 도망쳐 나온 사람들입니다. 젊은 학생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까? 소련군이 비행기로 공격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월남으로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남한으로 내려왔을 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무슨 적산가옥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공동으로 생활도 하고, 또 각 지역마다 평양에서 온 사람은 무슨 모임, 또 신의주에서 온 사람들은 무슨 모임, 이렇게 해가지고 모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영락교회는 바로 신의주 학생 의거로 인해서 월남한 사람들의 집합소, 특별히 학생들 집합소가 되었고 청년들의 집합소가 되었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배단위 청년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1946년 2월 10일에 배단위 청년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배단위 청년의 중심은 첫 번째로 전도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고, 두 번째는 북한에서 이루지 못한 말하자면 민주국가를 만드는 반공을 외침으로써 민주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 두 가지 정신에 충실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배단위 청년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면 황은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황은균 목사님,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은요 1946년 3월 1일, 그러니까 해방 직후의 첫 번째 3.1절 운동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공산주의자들은 평양역에서 이제
그 소련 군정이 주도하는 3.1절 대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옛날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3.1운동을 기념했기 때문에 우리 따로 모여야 된다. 이래서 그 모임을 주도한 사람이 김하식 목사입니다. 젊은 목사고 평양의 그 청년들의 아주 중심되는 목사님입니다. 이 분이 월남을해서 영락교회 배단위 청년회를 이끌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분들이 그 북한에서 월남한 청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피난민 생활을 하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46년 5월 18일에 평안 청년회가 조직되었는데 임시대회를 개최를 하고 거기에 4가지 그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통일을 반대하는 좌익 극렬 분자를 철저하게 분쇄한다. 두 번째는 우리 영토를 분단하고 민족의 분열의 최대 장벽인 38 교수선을 결사 타파한다. 여러분들이요, 38선 타파 운동을 누가 먼저 한 줄 압니까? 우익이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38선이 없어지기를 제일 간절히 바라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북한에서 올라만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집을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38선 없애자,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38선이 없어지면요, 북한과 남한 상황 가운데서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남한은요, 미군이라고 하는 막강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 자유의 물결이 북한으로 가게 되면 북한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제일 첫 번부터 38선 철폐를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민이 주도하는 정부를 만들자. 그래서 인민 정부를 만드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공산주의자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복잡한 정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38선을 철폐하자. 세 번째는 38 이북 동포를 위해서 결사적으로 투쟁하자. 네 번째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전위대로 일하자. 이런 표를 내걸고 열심히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영락교회의 배단위 청년회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1946년 3월에 영락교회에서 배단위 대학생회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대학에는 무엇이 문제였냐면요, 국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서울에 있는 관립 그 일본이 움직이던 관립 그 전문학교들 다 모아가지고 하나인 서울대학을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좋을 텐데 왜 반대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인 서울대학을 만들게 되면은 이것은 미 군정 산하에 보다 직접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미 군정이 통제하게 되면은 말하자면 공산당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익에서는 이것을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영락교회 대학생들이 이렇게 좌익들이 주도하는 국대안 운동에 우리가 철저하게 반대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1946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좌익 주도의 국대안 반대 운동에 영락교회 대학생부가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영락교회 대학생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였는가? 영락교회 그 김치선 장로님들 그런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오히려 이승만 박사보다는 김구 선생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이 여러 차례 와서 격려도 하고 뭐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나중에 1948년에 김구 선생이 남북 협상을 주도하게 되니까 우리는 김구 선생을 인간적으로는 좋아하지만은 저분이 남북 협상을 지지하는 것을 우리가 찬성할 수 없다. 그래 우리는 결국 이승만 박사와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이승만 박사 편에 서서 말하자면 남북 협상 반대하고 남한의 단독 정부를 추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영락교회 배단위 청년회와 배단위 대학생부 이 두 운동이 해방 공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말하자면은 공산주의를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터진 큰 사건이 뭐냐면요, 소위 1946년 10월에 일어난 대구 폭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구 폭동에 대해서 뭐 여러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한경진 목사님은 이 대구 폭동을 이 좌익들의 음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구시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한경진 목사님 생각에는 아마 대구 폭동을 통해서 옛날 신의주의에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밀리는 것처럼 대구에서도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밀리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아마 이렇게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립 2주년을 맞이하는 1946년 12월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라도 행동을 해야 됩니다. 집 신문을 만들어서 알리고 대회를 만들어서 공산주의 문제점이 뭔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앞장서서 전위대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이때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경진 목사님과 서북청년단을 연결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바로 그때 외쳤던 설교의 내용 한 구절을 얘기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최선의 정치 이념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리 퇴행적입니까? 후퇴한다, 이런 얘기죠. 좀 더 주도성을 가집시다. 십자가를 가지고 노동운동과 정치운동을 합시다. 이렇게 창립 2주년 설교 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에 한경진 목사님은 대구 사태를 매우 위험한 사태로 봤고, 거기에 기독교인이 뭔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 이런 메시지와 그 다음에 서북청년단의 관계를 1차적으로 조금 연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북청년단은 그뒤에 길게 활동한 것이기 때문에 긴 역사는 또다시 더 긴 역사가 필요합니다만은, 적어도 서북청년단을 만드는 주 핵심 인물 가운데 영락교회 신자는 영락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은 분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서북청년회가 원래 이제 누가 주도를 했냐면은 문봉재라는 분과 백남홍이라고 하는 분이 중심 인물이었어요. 서북청년회는 원래 조만식 장로님과 함께 활동했던 분들인데, 그런데 이분들이 다 이승만 박사와 일원이라고 서북청년회를 직접적으로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문봉재 씨는 이승만 박사의 민족통일본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백남홍 씨는 조선민주당과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북청년단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선우기성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임시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우역과 선우훈의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선우기성이라고 하는 분이 영락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읽어본 영락교회 100년, 10년사, 30년사, 50년사에는 선우기성이라고 하는 분이 영락교회 중심 인물로 장로님 명단에는 나오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한경진 목사님이 대구 폭동을 염려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뭔가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과연 얼마만큼 그 영락교회의 청년들이 서북청년단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하는 것은 보다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서북청년단의 명단과 그 다음 영락교회의 그 교적부를 비교해 놓고, 과연 정말로 서북청년단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영락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래야 영락교회 중심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했는 건지, 이건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과제다. 그런 점에서 서북청년단의 그런 폭력성을 너무 쉽게 영락교회와 한경진 목사님과 관련시키는 것은 아직은 그렇게 클리어하게 말할 수는 없는 그런 단계다. 저는 이 문제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금 조금 남았네요. 몇 분까지죠? 10분까지? 2시 10분까지 하면 됩니까? 1시에 시작했고 여러 가지 좀 얘기를 좀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해방 공간에 있어서 한경진 목사님이 목사님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위해서 큰 노력을 했다면은, 좌익 쪽에서는요, 기독교 목사로서 좌익에 가담을 해서 좌익적으로 활동한 분이 있습니다. 이 김창준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감리교 목사인데, 이 김창준 목사와의 관계를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김창준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사실 요즘 현재 한국사에 있어서 특별히 한국 기독교 역사학자들 가운데 애지간한 사람들은 이 김창준에 대한 논문을 많이 썼습니다. 그만큼 인기 스타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내에서는 우리 한경진 목사님 귀한 분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말하자면 좌우 합작을 강조하고 그런 입장에서는 김창준이 더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경직 목사님과 이 김창준 씨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영락교회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김창준은 33인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것만으로써 사람들에게 얼마큼 인지도가 높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겠지요. 그리고 미국 유학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를 했습니다. 그분이 미국 유학 다녀와서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로서 쓴 글의 내용을 보면은요, 조금씩도 문제가 없어요. 다 복음주의적인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고 영혼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930년대 중반 지나가면서부터 약간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경제 활동이 종교나 사상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얘기는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바꿔져 간다. 이런 글을 그분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대 중반부터 사상적으로 약간 바꿔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직을 그만두고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직을 그만두고 만주로 갔다가 만주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제대로 밝혀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자 즉각 월남을 한 거예요. 그 남한으로 와가지고 경기도 양평 부근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해방 직후에 1946년 3.1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해방 직후 첫 번째 맞이하는 3.1절이기 때문에 이 3.1절 행사를 거대하게 했습니다. 우파는 우파대로 했고요, 좌파는 좌파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파에서 3.1절을 맞이해서 3.1절에 가담한 33인 가운데 우파에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김창준 목사가 거기에 초대가 돼 있어요. 그리고 초대가 됐을 때에 그 강연하고 자기가 살아온 삶이 뭔가 이것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연설도 하고. 그래서 그런 원고로 만들어진 그분의 육필 원고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은 역시 자기는 복음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상은 뛰어넘어서 좌우적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 좌파 우파를 넘어서 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김창준 씨라고 하는 분이 한경직 목사님과 같이 비상국민회의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승만 박사와 김구 선생이 같이 만든 단체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평안북도 대표, 그 다음에 그 김창준 목사는 그 함경북도 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활동을 해요. 그 다음에 이 김창준 목사가 1946년 4월 달에 독립촉성 국민회의, 이것도 이승만 박사와 김구 선생이 같이 만든 단체입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선전부장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좌우를 포함한다고 그랬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우익에 속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946년 여름 지나가고 가을 지나가면서 이분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46년 대구 폭동을 보면서 이 경제적인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사회는 잘못된 사회다. 경제적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는 공산주의가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947년 1월 달에 뭐가 생기냐면요, 민주주의 민족전선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단체예요. 좌파의 연합단체입니다. 거기에 위원장이 누군 줄 압니까? 박헌영, 그 다음에 여운형, 그 다음에 김원봉, 이런 사람들이 민주주의 민족전선 그 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좌파의 아주 중심 단체인 것이죠. 그런데 이 단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얼마 안 있으면 주어질 1947년 3월 1일 3.1절이 다가오게 되고, 3.1절 때에 33인 가운데 한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946년 3.1절에는 완전히 33인들이 다 우파에 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산 대회는요 15,000명밖에 안 모였고, 이게 좌익이 하는 대회였습니다. 남산에서는 좌익이 모여서 3.1절 대회를 했습니다. 3.1절 대회가 둘로 갈라졌다고요. 그 다음에 그 서울운동장에서는 우익이 중심이 돼서 3.1절 집회를 했는데 15만 명이 왔어요. 15만 명 대 15,000명.
그래서 미 군정 보고서에 보면은 1946년 3.1절 대회에서 이 우익은 분명하게 승리했다. 여러분들 해방 공간에서 결코 우익이 밀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꾸 우익이 밀렸고 좌익이 강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좌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익이 강했는데 미군정이 와서 그 우익을 강제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이고 대중들이 원하는 공산주의 국가를 안 세우고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 근래 자세하게 문서를 보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3.1절 기념대회, 첫 번째 3.1절 기념대회 때 서울운동장에서는 15만 명이 모이고, 그 당시에 서울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5만 명이 모이고, 그 다음에 남산에서는 15,000명밖에 안 모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서력을 만회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오랫동안 김창준에 대한 공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로 오라고. 왜냐하면 김창준은 원래 신학대학 교수였지만은 목회에 대해서는 별 큰 관심이 없었고 기독교 신앙을 상당히 떠나간 사람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증언대로 얘기한다면은 한경직 목사님이 45년 월남을 했을 때에 백지엽 장로님 댁에 머물렀는데 어떤 분이 자기 집에 초대해서 가봤더니 그 집에 김창준 씨가 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김창준 씨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한 목사, 미안하네. 나는 담배 피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좀 담배 피겠다고. 한경직 목사님 어떤 분입니까? 결핵 걸리신 분 아니에요. 결핵 걸린 분을 앞에다 놓고 담배를 피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경직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1945년부터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 이전이 아니라 만주에서부터 그런 생활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경직 목사님 표현대로 한다면 교회에서 밟을 곳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들이 회유해서 돈 주고 감투 주고, 그러니까 공산주의로 가가지고 민족주의 민주전선에 가담을 하게 된 거예요. 공산주의자들로서는 선전을 해야 되는데 선전에 기독교인들도 참여했다. 그 중에 33인 가운데 한 사람인 기독교인이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선전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주의 민주전선의 이름으로 이제 그 대회를 하게 되었고, 바로 이 김창준 목사님이 바로 박헌영, 여운형, 김원봉 그 반열의 위원장이 됐어요. 아주 파격적인 대우를 한 거죠. 이렇게 선전하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벌어집니까? 한국 기독교도 공산주의를 지지한다. 33인 가운데 한 분이 공산주의를 지지했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경직 목사님 여기에 대해서 되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영락교회 청년들과 함께 이런 김창준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민주동맹이 1946년 2월 말에 그런 기독교 민주동맹이라고 하는 동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동맹에 가서 그 동맹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조금 스토리가 깁니다. 그렇지만 흥미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김창준 씨가 기독교를 대표해서 민주주의 민족전선에 이름이 자꾸 나오니까 이미 감리교에서는 그 사람을 목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명해버렸어요. 그럼 자꾸 선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장로교 대표, 감리교 대표, 성결교 대표를 모아가지고 영락교회에서 한국 기독교 신도 대회를 열었습니다. 김창준 씨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사칭하지 말아라. 그렇게 대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뒤에 이제 28일인가요? 26일인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료에 집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기독교 민주연맹이라고 하는 민주동맹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맹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 대표 이름으로 3.1절 기념 행사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3.1절 직후에 기독교인들이라고 사칭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숫자를 많이 모여가지고 대회를 하고 그 이름으로 3.1절 때 기독교가 참여했다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벌어졌냐면요, 바로 2월 하순경에 강금복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월남한 청년인데 이분이 우파 청년입니다. 그런데 우파 청년 집회에 갔는데 좌파들이 그 강금복을 때려서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강금복의 그 장례식이 2월 23일인가가 열렸습니다. 이때 김구 선생도 참여하고 이승만 박사는 때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조의금을 보내고 아주 조소왕 이런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는 바로 장례식을 하고 오후에는 기독교 연맹 창립 총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전에 이제 그 영락교회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그 강금복 장례식장에 다 참여를 했는데, 이제 강금복이라고 하는 사람 시체를 가지고 이제 매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좌파들이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수구 보수 집단 장례식을 뭐대로 저렇게 거창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서 반대하는 거죠. 이것을 기회해서 옳다, 잘됐다, 너희들이 먼저 공격을 했으니까 우리도 이제 공격할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여기 천도교 회당에서 기독교 청년 연맹이라고 하는 창립 총회를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다 몰려가가지고 왜 기독교 청년을 첫 번째 왜 기독교 청년을 죽였느냐, 왜 두 번째 강금복 장례식을 방해하느냐, 세 번째 왜 기독교인들이 아닌데 왜 기독교라고 했느냐. 그리고 그 서명서를 만들어 놓고 아까 얘기한 누구예요? 김창준 보고 대표로 사인하라고 그래가지고 사인서를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독교 민주연맹의 그 모임이 완전히 풍지박산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좌익에서는 기독교 민주동맹의 그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확산시켜가지고 남한의 기독교인들을 좌파 쪽으로 끌어가려고 대적으로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자면 기독교 청년들이, 영락교회 청년들이 거기 얼마큼 가담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독교 청년들이 그것을 막아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창준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민주동맹이라고 하는 그 활동은 크게 활동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남북협상 때 김창준은 북한으로 월북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은 바로 중요한 그 순간순간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영락교회 청년들과 함께 행동을 해야 될 때는 행동을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한경직 목사님의 역사적인 경험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북에서 공산주의한테 졌는데 여기서도 지게 되면은 우리는 결국 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이 신자들에게 그렇게 호소했고, 그런 것들이 일부 전달이 돼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결국 그러면은 한경직 목사님이 꿈꿨던 나라와 김창준 씨가 꿈꿨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김창준이 꿈꿨던 나라는 노동자와 농민이 중심이 되는 나라입니다. 인민공화국을 만들려고 했어요. 한경직 목사님은 세상을 노동자와 농민, 부르주아와 프롤타리아 이렇게 계급을 나누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은 책임적인 시민, 책임 있는 시민이 자기의 책임을 감당함으로써 계급의 격차를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좌익은 노동자와 농민이 주도하는 인민공화국을 만들기를 원했고, 한경직 목사님은 책임 있는 시민이 의식을 가지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민주공화국을 만들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경직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복음적인 메시지와 더불어서 이 나라 현실을 위해서 가졌던 정치적인 스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김창준 목사는 신탁 통치를 찬성을 했습니다. 지금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을 하고, 소련이 주장하는 신탁 통치를 받아들여서 소련과 적절하게 타협을 해야 우리나라가 통일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신탁 통치를 받아들여야 좌우합작을 할 수 있고, 좌우합작을 해야 결국 통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은 이 역사적인 경험을 해봤어요. 제일 첫 번에 그 소련군이 와서 한경직 목사님에게 좌익 1, 우익 1에서 1대1로 하자고 그럴 때 한경직 목사님 잘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서로 좋게 사이좋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결국 그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장악으로 넘어가게 됐고 결국 밀려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합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탁통치 반대, 좌합작 반대, 결국 남한만이라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단독정부 수립, 이렇게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 한경직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건국 이념, 이것이 곧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었고, 이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근본적인 힘이었다. 제에게 결론을 낸다면은 뭐냐면은 한경직 목사님과 영락교회 청년들의
활동은 단지 무슨 그냥 청년 활동, 청년 정치 활동이 아니라 북한에서 경험했던 건국 경험, 새로운 나라를 기독교 정신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북한에서 실패했을 때 남한에서만이라도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의식이 충만해 있었고, 그런 의식 가운데서 정치 활동을 한 것이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혹이라도 말하자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건 그 부분대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것을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그러나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분들이 어떤 역사적인 경험을 했는지 하는 것을 같이 공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공정한 역사 서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